공매가 확실히 더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. 경쟁이 확실히 덜하거든요. 그런데도 공매하는 사람보다 경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요. 공매가 이렇게 돈이 되고 편한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?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인도명령 신청이 안 돼요. 경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낙찰받은 집에 살던 분이 안 나가고 버티잖아요. 그러면 두세 달 안에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요. 이걸 인도명령 신청 제도라고 하는데요. 공매는 이게 없습니다. 점유자가 버티고 안 나가면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. 문제는 이 소송을 이겨서 점유자를 내보내기까지 1년은 걸린다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공매를 안 해본 분들은 겁이 나는 거죠. 혹시 잘못 걸려서 명도 소송까지 가면 어떡하지? 소송하려면 변호사도 써야 되고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는데?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대부분의 케이스에 잘 협상이 돼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명도가 됩니다. 그래도 혹시 만에 하나 명도 소송까지 가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죠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이 부동산 관련 소송은 생각보다 엄청 어렵지 않아요. 조금만 배우시면 충분히 셀프로 혼자 하실 수 있어요. 공매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. 경매 초보분들한테 이 공매 왜 안 하는지 여쭤보잖아요. 그럼 의외로 권리 분석 때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사실 권리 분석하는 방법 자체는 공매나 경매나 거의 똑같아요. 근데 이 경매는 경매 사이트에서 권리 분석을 거의 다 해주잖아요. 거의 떠먹여주죠. 100%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고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소멸되는지 잘 정리되어서 나와요. 이제 등기부 등본 내용도 시간 순으로 잘 정렬이 돼 있어서 보기도 편하죠. 그런데 공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. 이 꼴랑 등기부 등본 하나 보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초보들 입장에서는 이 다 알려주는 경매도 헷갈리는데 공매는 훨씬 더 헷갈리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공매가 이 경매보다 물건 수가 훨씬 적습니다. 아파트로만 비교해 볼게요. 경매는 11월 18일 기준 3,861건이 있었어요. 그런데 공매는 583건이 있네요. 대충 계산해봐도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. 이 아무래도 물건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경매보다 투자할 만한 물건 수도 좀 적어요. 아무래도 이런 단점들이 진입장벽이 되다 보니까 공매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공매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일단 이 진입장벽만 넘으면 확실한 장점들이 있으니까요.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은 경쟁이 덜하다는 거죠. 인도명령도 안 되고 권리 분석도 경매보다 불편하니까 처음부터 포기하는 초보들이 많거든요. 실제로 공매 입찰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경매보다 확실히 입찰자의 수가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 기회는 남들이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곳에 있습니다. 두 번째 장점은 편하다는 겁니다. 직장인분들, 이 경매 입찰 한번 하려면 시간 내기가 쉽지 않죠? 반차를 내던 연차를 내던 해야 하니까요. 그런데 이 공매는 입찰을 인터넷으로 합니다. 편하게 아무 데서나 컴퓨터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경매는 또 입찰 보증금을 인출하러 귀찮게 은행에 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공매는 그냥 계좌 이체하시면 돼요. 스마트하죠? 이 직장인분들 같이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 공매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. 이 외에도 경매와 공매는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일단 이 경매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강제 경매, 임의 경매, 형식적 경매 이런 종류들이 있지만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차가 다 비슷비슷합니다. 반면에 이 공매는 종류에 따라 절차가 조금씩 다른데요. 크게 압류재산 공매, 신탁재산 공매, 수탁재산 공매 등이 있는데요. 이 압류재산 공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공매예요. 이 세금을 미납해서 밀린 세금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절차가 경매랑 비슷합니다. 경매에서 입찰하기 7일 전에 나오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는 것처럼 이 압류 공매에서는 입찰하기 7일 전에 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옵니다. 이 재산 명세서에는 경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, 법정 기일은 언젠지까지도 나옵니다.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분석하기 편하겠죠? 이런 압류 공매가 공매 물건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. 다음은 신탁재산 공매인데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출이 아니라 이 신탁사로 명의가 바뀌면서 하는 신탁대출이라는 게 있어요. 반공제가 안 돼서 대출 비율이 높은 장점이 있죠. 이런 신탁대출을 했다가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면 신탁공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 신탁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았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하는 일반 매매랑 절차가 비슷해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기업들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수탁재산 공매나 우체국이나 파출소 같은
나라의 재산을 파는 국유재산 공매가 있는데요. 이것들의 절차는 이 신탁공매처럼 일반 매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경매가 법원이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라면 이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이 법원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정보의 질이나 정확도가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. 특히 공매에 나온 토지들을 보면 그냥 진짜 저 멀리서 대충대충 찍고 그런 사진들도 많거든요. 그리고 이 경매에서는 입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유찰이 되잖아요. 물론 공매도 유찰이 되는 건 똑같은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 경매는 유찰이 되면 최저가가 20%나 30% 정도 할인이 되고 한 달 정도 후에 매각기일이 다시 잡히죠. 반면에 이 공매는 한번 유찰되면 10%씩만 할인이 돼요. 대신 다음 매각기일이 한 달 뒤가 아니라 바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경매보다 조금 속도감이 있죠. 그래서 타이밍 안 놓치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을 잘 들어가셔야 돼요. 그리고 이 공매 물건 어디서 찾아보시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. 이 온비드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셔도 되지만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경매 사이트가 있다면 대부분 다 공매 검색 메뉴도 함께 있습니다. 이 경매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하니까 경매 물건 보실 때 함께 공매 물건도 보시면 됩니다. 이 경매랑 공매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시죠? 제가 깔끔하게 결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돈 벌려면 둘 다 하셔야 됩니다. 공매는 확실히 불편한 점이 있죠.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. 불편한 만큼 경쟁을 줄여주니까요. 하지만 이 공매는 물건 수가 좀 적다고 했죠.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검색하셔도 충분합니다. 그럼 남는 시간엔 뭐 해야 할까요? 맞아요. 이 경매 물건 검색하셔야죠. 경매는 또 물건이 워낙 많아서 그 속에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. 처음 경매할 때는 자꾸 안 할 이유를 찾게 되거든요. 이거는 이래서 위험하고 저거는 저래서 위험하고 이래저래 다 제끼고 제일 안전한 물건만 입찰하면 어떻게 될까요? 장담하는데 그 안전한 물건 입찰자 수십 명은 될 겁니다. 그들도 위험한 걸 피해서 온 거죠. 사람 다 비슷합니다. 우리는 이 리스크가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. 리스크가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죠. 항상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고 그들과 한 끗이라도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 거기서부터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요. 나의 한 끗은 무엇으로 만들지 오늘 한번 1분이라도 고민해 보세요. 오늘 얘기한 공매 말고도 경매 공부 시작하실 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. 여러분은 저처럼 2년 넘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한 책을 공유드립니다. 필요하신 분들, 전에 신청 안 하셨던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신청해 주세요.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경매 초보분들에게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도 실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오늘 알게 된 공매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. 화이팅!